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심장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내뿜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장에 질환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심장도 평생 동안 일을 하잖아요. 네. 네, 나이가 들면 오래 일한 심장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게 심장과 관련해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된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순환기내과 전승진 과장과 함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생명 활동의 중심, 심장. 심장을 둘러싼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장 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위험 요인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과 치료, 관리에 대해서 순환기내과 전문의 전승진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심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심장이라는 것은 이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에 구석구석 보내주는 아주 생명유지 펌프로서 이게 강력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심장은 보통 이렇게 350g에서 400g 정도 되고 복숭아 정도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은 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고 네. 그다음에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이제 저녁에 우리는 잠이 들더라도 심장은 계속해서 박동을 하기 때문에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 박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정도, 평균 하루 정도 보면 약간 10만 번 정도, 그다음에 7,000리터 정도 혈액을 방출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예.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데 관상동맥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심장도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고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분을 심장도 역시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장 근육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 관상동맥은 3가지 혈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관상동맥, 왼쪽에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이렇게 3가지 혈관이 심장을 감싸고 있어서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또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펌프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예,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심장이 잘 작동하게끔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이게 왜 점점 좁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몸속에 있는 증가된 기름기가 혈관 벽 속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LDL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대식세포라는 세포에 먹히고 이 대식세포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좁아지게 되고 혈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상동맥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은 이제 동맥경화증이 점차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협심증하고 이제 더 진행되고 더 심한 형태의 심근경색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협심증이라는 것은 심장 일시적인 빈혈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혈 상태일 뿐이지 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보존이 되고 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랬을 때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예
심장 근육이 죽어버린 상태로서 아예 기능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심장 근육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사에 이를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펌프 작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점차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역시 그냥 단순하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네.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뇌질환으로 비교하면 이게 뇌졸중이냐 아니면 뇌경색이냐 약간 요렇게 봐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네. 이게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 아.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 심근경색. 예. 그럼 결국 느껴지기에는 협심증이 심해지면 뭐 심근경색으로까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심근경색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심근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기 전까지 다 합쳐서 보면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한 30%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기 전에 반수가 이미 사망을 하시고요. 네.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하시고도 퇴원 전에 그 한 15%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퇴원을 하셔도 퇴원하고 1년 뒤에 25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고 특히 65세만 따로 똑 띄워놓고 봤을 때는 3분의 1이 사망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식생활, 생활 문화들이 서구화되면서 동맥경화증이 많아지고 네. 증가되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심근경색 질환도 많이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나이대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외상이나 이제 다른 혈관에 어떤 혈전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날라와서 관상동맥에 박혀서 발생하지 않는 한은 서서히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게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흉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흉통이 나타나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혈관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섬유성 막이라고 하는데 그 섬유성 막이 터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 섬유성 막이 터진 곳을 고치려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라는 것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쌓여 있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증상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이렇게 갑작.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선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내가 몸으로 느끼는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좀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그다음에 흡연,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부모의 가족력, 그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상 지질혈증, 그다음에 흡연입니다. 그래서 그 전조 증세를 좀 미리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흉통이 이제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 흉통이라면 이제 가슴의 통증. 예, 가슴의 통증. 이제 가슴 통증이 이제 윗가슴이든 중간 가슴이든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런 어떤 흉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에 가시거나 종합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고 야간이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진찰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하고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흔하게 그냥 가슴 몇 번 치고
그냥 좋아지겠지.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라고만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나한텐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고 네. 뭔가 다른 증상이 나타나야만 더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좀 다른 증상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 짓누르는 것 같다, 가슴이 빠개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칼로 후벼 파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통들이 안정을 취해도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정을 취하면 수분 내로 좋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감, 예, 구토, 그다음에 식은땀. 식은땀이 이렇게 막 난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이 팔부터 팔, 어깨, 목, 턱까지 이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당뇨, 그다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던 분, 심하게 운동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전형 심근경색증에 있어서 전형적인 흉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협심증, 심근경색 이게 다 이제 관상동맥이 원인이잖아요. 예, 예. 다른 또 질환들은 없을까요? 협심증하고 또 심근경색 말고 관상동맥으로 인해서. 예, 관상동맥이 좁아지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것. 이제 관상동맥을 보면 좁아진 부분이 없이 깨끗합니다. 다만 이런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은 약물, 술, 추위 등 자극 요인이 있으면 아주 심한 형태로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흉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유발 요인, 약물이나 술이나 추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근교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의 근육 위에 관상동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게 될 때 이게 같이 맞물려서 혈관도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할 때는 정상 혈관하고 똑같은데 수축하게 되면 좁아져 버려서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덜 좁아지게 하는 약물을 써서 유지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약물 외에도 뭐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현재는 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풍선을 넣어서 이런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을 넓힌다던가 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장이 막혀 있다, 혈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 혈관을 막혀 있는 부위를 우회해서 멀쩡한 부분끼리 이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근경색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써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시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환자의 상태나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과 시술의 각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뭐 다 그렇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위험인자를 거꾸로 위험인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있다고 한다면 치료를 하시고 또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본인한테 편한 운동을 신으시고 이제 식후 1시간 뒤가 좋습니다. 너무 빈속이거나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과식한 후에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본인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 그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운동 시작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으로 이제 준비 운동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 정리 운동 스트레칭으로 해주시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예방법에는 그 위험 인자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 가지에 해당하는 거하고 뭐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거하고 발병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시고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여러 위험 인자를 가지고 이 위험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위험 인자 중에서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냥 뭐 평소처럼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몸에 이상을 느껴요. 그러면 좀 주의해야 할 상황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일까요? 운동을 이렇게 멈췄다거나 잠깐 쉬고 있는데 흉통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짧은 호흡이 계속된다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구역구토 같은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전 운동하고는 다르게 피로감이 굉장히 더 심하게 온다거나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통, 가슴 흉통이나 방사통 등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하면은 운동을 잠깐 멈추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운동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같은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관련해서 뭐 주의해야 될 거 없을까요? 첫 번째로 할 것이 과식하지 않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채에는 이제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이런 이상 지질혈증이나 이런데 치료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트랜스 지방이나 뭐 이런 포화 지방 같은 것들은 되도록 섭취를 하는데 좀 제한을 두시는 게 좋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m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복용해 주는 게 좋은데요. 칼슘은 우유나 뼈채 먹는 생선, 뭐 두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량만 드시고 이제 과도한 카페인은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협심증이 좀 있는데 네.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기는 꼭 드셔야 됩니다. 고기는 다행이다. 꼭 드셔야 되는 게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적당한 기름기는 우리 몸의 세포를 생성하거나 형성하는데 재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그 기름기는 웬만하면 제거를 하시고 살코기만 좀 드시고 그래서 동물성 식품들에는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하실 때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삶거나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술 잠깐 음주량, 예, 예. 적당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고 과음이 왜 안 좋은 건지요? 이제 술이라는 게 적당량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와인 2잔. 이게 총 4잔이 아닙니다. 이게 맥주를 먹는다 그러면 맥주 한 잔 정도, 소주를 먹는다 그러면 소주 한 잔 하루에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술을 드시면 우리가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더군다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과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시면 심장이 오히려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맥박도 불규칙하게 뛰게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성지방이란 것들이 높여버리거든요. 이렇게 높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변이형 협심증에서 술이 원인인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혈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술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은 그냥 뭐 냄새만 맡는 거지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질환 이전에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료실에서 이 부인 되시는 분과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네.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권장량이 뭐 맥주 한 잔이니까 그럼 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겠다. 5잔 마시겠다.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렇게들 생각하신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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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뭐 튀기는 방법보다는 굽거나 삶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럼 짜게 먹는 것도 안 좋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상식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상식적으로 짜게 먹는 거 안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소금 성분에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압, 그다음에 체온, 혈액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꼭 필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안 드실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물이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 즉 물. 몸속에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속에 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과량 섭취를 하게 되면 혈장량, 물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혈관에 압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심장에도 압력을 미치게 돼서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식단을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이제 소금, 나트륨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국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한 것 같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또 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국을 이렇게 국에다가 밥을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네. 그거를 한 그릇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국물 그러면- 마지막 국물까지 드시면 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든든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국은 드실 때 밥을 먹고 국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특히 밖에 나가서 국밥에 밥 말아 드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예방법 그리고 평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들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환기내과 전문의 전승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더 불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엔 렌즈로 바꾸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합니다. 원래도 그 여름철에는 렌즈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예. 고온다습한 날씨에 또 물놀이를 하게 되면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철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선 될 수 있으면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꼭 필요하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한 뒤에 물놀이 후엔 바로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렌즈 용기 세척도 더욱 꼼꼼히 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렌즈 세척액으로 닦아내는 건 물론이고요. 뜨거운 물로 꼭 소독해서 잘 말려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렌즈 착용을 했을 때 뭐 눈이 불편하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전주 MBC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